쟁점과 전망입니다. 이 부분은 천용호 옛날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했던 거를 많이 참고했는데 일단은 이제 이분의 얘기를 저도 뭐 동의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과연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워싱턴이 핵 공격을 받을 위험성을 무릅쓰고 서울을 위해서 핵무기를 쓸 것인가? 쓸 것이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반도에는 한국에는 미국인이 1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 포함해서 10만 명 정도의 미군이 가지고 있고 또 만약에 한국이 핵 공격을 당했는데 미국이 핵 반격을 안 하면 일본이나 나토 기타 동맹국들이 미국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응징보복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과연 가능했냐. 실제로 현재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지상군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작년에 이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거와 관계없이 핵 발사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왔었죠. 바로 워싱턴 선언에 따라서 1년에 몇 차례씩 핵무기 발사 능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이 한반도에 들어오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이나 폭격기에 탑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굳이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갖다 놓을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실제로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나왔는데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죠. 괌이 미국의 서태평양 전진기지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핵탄두들이 이미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미국이 다 싹 철수합니다. 그리고 상시 배치에서 수시 배치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수시 배치라는 건 언제 배치할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이 이른바 도련 전략이었죠. 제1차 제1도련 전략이 2010년, 제2도련 전략이 2020년 목표로 됐는데 2020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도련 전략을 하기 위해서 이른바 괌 킬러라고 부르는 동풍 26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2017년 8월 달에 북한도 괌 주변에다가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시험 발사하겠다고 위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괌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막상 이제 전반도 전눈이 감지되면은 중국이나 북한이 먼저 괌에 있는 전략기지를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 지상에다가 배치하는 전략 무기들을 전부 다 잠수함이나 폭격기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럼 한국 내에 배치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과연 더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른바 핵 억제력이 작동하기 위한 3C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핵 억제를 갖는 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핵을 쓸 의지가 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더라도 지가 쏘겠어 설마? 이러면 안 돼요. 저놈은 진짜 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3C라는 건 capability, communication, credibility라는 3개가 필요한데 설사 북한이 한국이 핵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신원식 국방장관이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핵무기를 쏘겠다라고 하면은 북한이 아이고 무서워 이러면 다행인데 아이고 웃기고 있네 니들이 쏠 수나 있어? 이렇게 되면은 억지력으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져봐야 진짜로 그러면 한국이 쏘겠냐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신뢰를 우리가 예를 들면 북한이 아까 핵 독트린도 만들고 남조선이 까불면 전 영역을 평정하겠다 그러면 쏠 것 같아 안 쏠 것 같아 북한은 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은 억제력으로 작동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 그러면 근데 우리가 북한한테 니들 까불면 이렇게 평양을 때려 부술 거야. 북한이 겁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다. 안 먹는다는 거는 억제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를 이제 그 천용호 본부장이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첫 단계로 제기한 제체력 능력 확보는 미국이 인정해 줄 것인가? 이건 제가 쓴 겁니다. 미일 원자력 협정과 달리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안 됐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끝까지 미국이 동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꼬신 게 우리가 이제 리프로세싱은 제처리죠. 제처리는 우리가 안 할 테니까 대신 파이로 프로세싱은 허가해달라라고 했는데 미국이 야 우리가 속을 줄 아냐? 제처리보다는 못하지만 파이로 프로세싱도 결과적으로는 처리할 수 있고 핵물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못하고 2015년도에 개정안이 그냥 못하는 걸로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핵위협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는 게 대안이라도 볼 수 있는데 아쉽지만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완벽한 억제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핵을 갖지 않는 한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핵을 그러면 우리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아까 쭉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뭐 굳이 뭐 제가 당위론적인 핵 반대론자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뭐 가질 수 있으면 가지면 되지. 뭐 미군 갔는데 왜 우리는 뭐 가지면 안 돼? 저는 뭐 그것도 틀린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가질 수가 없어서 못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 그 대신 그럼 뭘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군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직까지 북한은 고위력 핵탄두가 아니라 저위력 핵탄두, 전략 핵무기나 전술 핵무기라고 표현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는 비례적 대칭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 군은 한국형 삼축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킬체인, 미사일 방어 체제, 대량 응징 보복 체제를 통해서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추가로 작년 3월에 국방혁신계획 4.0에서 킬웹 작전이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기존의 발사의 왼편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미사일을 쏘는데 일단 쏘게 되면 어떤 형태가는 요격을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합니다. 우리한테 떨어지든 공중에 떨어지든 아니면 북한에 떨어지든 핵을 쏘게 되면 방사능이 낙진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한반도는 중심이 짧다고 좁기 때문에 어쨌든 뭐 북한에 떨어지더라도 우리까지 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발사의 왼편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발사대의 왼편서부터 이제 왼편이라는 건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 준비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준비 단계부터 해킹이나 전자기파로 발사 시스템을 교란해서 파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건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무력화시킨다는 것,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하고 그래도 쏘면은 요격을 하고 안 되면 우리가 얻어맞으면 응징보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가 고위력 폭탄.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핵은 핵으로만 가능한가 하는 부분인데 바로 이제 그 현무 5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국군의 날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 영상으로 공개했고 작년에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ADD에서 시험을 해서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북한을 겨냥해서 우리가 우리 능력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북한만 겁먹으면 되는데 자칫하면 중국과 일본을 자극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취소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바로 그 현무 5인데 여기는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현무 5를 보면은 이게 이제 원래 그 미국에 가지고 있는 이게 제가 이제 이름을 Mother of All Bombs라고 해서 대형 폭탄이 있어요. 대례식 폭탄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건 더 커요. 이거는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Father of All Bombs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재래식 폭탄인데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게 바로 현무입니다. 현무를 독자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거리가 180km, 300km, 500km 쭉 하는데 현재 우리는 뭐냐면 지금 이제 사거리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약 9톤에서 10톤 정도 이게 정확한 게 8톤인가 9톤인가 어쨌든 현무 5를 개발했는데 이 현무 5를 8톤에서 9톤이지만 무게를 절반으로 줄이면은 또는 더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베이징이나 도쿄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800km 정도까지면 한반도 전역을 커버한다고 생각했는데 베이징이 1200km 정도가 되고 도쿄도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1500km 이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우리는 800km 생각하고 현무 5를 자랑하려고 했는데 문제 이게 위력을 줄이면은
베이징과 도쿄까지 날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우리 걸 보여주게 되니까 이제 다시 말았는데 이게 현재 보면은 제가 이제 계산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10kg짜리가 터지면은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 걸 제가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고위력 폭탄 현무 5에 클러스터 탄, 집속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속탄은 저기 이제 어니스트 존이라는 탄두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폭탄이 있는데 요 밑에 잘 안 보입니다만은 자탄이라고 붙어 조그만 탄들이 딱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니스트 존에는 여기 화학무기를 장착을 했고요. 화학무기가 아니더라도 일반 뭐 쇠구슬 같은 경우 해도 좋습니다. 이거를 장착을 하게 되면 이게 집속탄 또는 클러스터 탄이라고 하는데 이걸 부착할 경우는 현재 나온 거는 뭐냐면 현무 5가 아니라 현무 4의 경우는 축구장 200배 정도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방사능이 없죠, 당연히 원자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재래식 폭탄인데도 불구하고 집속탄을 사용하게 되면 축구장 200배의 면적.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죠. 그러니까 피파 규격에 따르면 68m와 105m는 6m의 규격인데 이 면적을 이 내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싹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현무 5는 어떠냐?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약 2배 가깝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300 내지 400배로 제가 계산했는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아까 히로시마급 원자폭탄은 5km 내에서 전면을 파괴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여기는 더군다나 이제 방사능 낙진까지 있는데 이건 낙진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똑같은 계산한 겁니다. 이 계산을 제가 다 이거 뭐 어려운 계산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면적, 반경 5km를 계산해 가지고 면적이 나오면 축구장 면적이 있으니까 나누면 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했더니 현무 5 폭탄 9개에서 12개 정도. 그러니까 300배일 때는 9개, 12개, 400배일 때는 12개 정도면은 살상력에 있어서는 북한이 지금 공개했던 화산이라고 하는 그 핵탄두하고 비슷한 위력을 발휘하는, 살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적소탄에 관한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남북한이 모두 가입 안 했고 미국, 중국, 러시아도 가입 안 했어요. 일본만 가입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했는데 이게 왜냐면 가입 여부가 어려운 게 안 했다고 봤는데 나중에 또 그 사이에 가입한 경우도 있어서 근데 마지막까지 봤더니 어쨌든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다 가입 안 했고 우리도 가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속탄은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를 이제 연구하면서 이게 이제 핵무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점점 악마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북한 동포들한테 이걸 쓰라는 얘기야?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현무 5 한 9개, 한 10몇 개 정도면은 원자폭탄 하나 정도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걸 이제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오만제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제가 이제 또 제가 이 공대 출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고 제가 이제 너무 이제 핵무기를 꼭 가져야 되는가? 핵무기 없어도 우리가 북한에게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거꾸로 또 제가 너무 이제 이 무장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만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은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 위기가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지금 혹시 시민 언론 민들레 칼럼에 제가 오늘 아까 한 2시에 기고해가지고 한 4시쯤에 올라가는 걸 봤는데 2015년 8월 전쟁 위기 지금과 가장 비슷한 겁니다. 지금보다는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위험합니다만은 제가 이 당시에 이제 2015년 8월 전 위기가 끝나고 9월 초에 저희가 있던 연구원에서 뭐 당시 청와대와 뭐 각종 정보기관, 뭐 국가기관 전문가들 쫙 모여가지고 할 때 제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보고서를 판다고 그때 이제 많은 정보들을 이제 제가 조사해서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이 목함지뢰 사태로 인해서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북한이 고사포, 직사포를 쏘고 우리가 또 자주포로 반격하고 해가지고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또 우리는 워치건 상향을 하고 뭐 선 조치 후보고 하라 해가지고 뭐 굉장히 이제 상황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이 압박을 해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9월 3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그 막내 올라왔을 때 시진핑 주석한테 도와줘서 고마웠다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위험에 빠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은 2015년이니까 핵무기가 완성되기 전이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특히 이제 그 중국이 선양 군부의 이제 장갑차들이 이제 조준 국경에 압박을 가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2018년도는 이제 17년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북한 그 남북 간의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고 당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8월 경축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제 전쟁만을 막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해결된 이런 문제고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힘의 평화와 유사시 남조선 평정 논의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면서 이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제동 장치가 고장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는 현재 한반도 상황은 남북이 합의한 일체의 규정은 없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도 사실상 무력화됐고 9.19 군사합의서도 전면 효력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실 남북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기본합의서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남북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북의 유엔 회원국으로 들어가 있는 유엔 원장. 그건 뭐 사실 뭐 별 의미도 없는 거지만 또 하나는 1953년에 체결됐던 군사정전협정. 근데 문제는 군사정전협정에 한국은 당사자로 서명국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유엔사, 중국, 북한이 들어가 있고 뭐 유엔사를 뭐 미국이라 대체할 수 있지만 사실 한국은 이제 서명 당사자가 아닌 바람에 실제로 한반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 발언권이 없는 상태에서 국제사회 또는 미국, 중국에 의해서 좌지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 이제 진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의 대량 보유와 성능 고도화로 인해서 현재 북한은 이격 능력을 구축하고 있고 현재 20에서 150킬로톤에 달하는 고위력 핵무기를 개발 단계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전 배치까지 가지 않았죠. 그런 상태가 되면은 한국이 아무리 제가 아까 현무 5를 얘기했지만 이런 3축 플러스 1 가지고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단계 우리의 핵 억제 정책은 한편으로는 미국에 의한 확장 억제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자체의 3축 체제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서 북한의 고위협 핵무기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단계 평화로는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의 엄연한 핵 위협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 평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북 억제를 강화하고 남북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는 2단계까지 왔다가 다시 후퇴한 겁니다. 그래서 2단계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 한반도 비핵화가 재추진될 필요가 있지만 아직은 뭐 당장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항구적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평화와 통일을 분리해서 이해하거나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 무슨 드라마가 있었죠. 해품달이라고 해서 해를 품은 달. 근데 사실은 통일을 품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이 통일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항구적 평화가 바로 통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남북 간의 더 이상의 적대적 관계는 없어지고 전쟁의 위협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그게 바로 통일인데 평화체제와 남북연합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는 과정, 기본적인 이제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북한의 함대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그 방법에는 이제 연성안보, 수교라든지 평화협정. 작년 김 여정이 평화협정과 수교는 뭐 이거 뭐 한 달 반, 뭐 3달이면 다 깰 수 있다. 그러니까 가역 지역에서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뭐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성안보, 운용적 구조적 군비 통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포괄적인 북한의 경제적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교환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정리한 것이 이제 저 책입니다. 뭐 책당사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신뢰 조치를 회복하고 핵무기 불사용 공약을 얻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지금 뭐 일부 뭐 진보적인 학자나 전문가들 중에서는 동결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동결을 뭐 반대는 안 하는데 동결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얘기한 게 쌍중단이 있었죠.
중국이 얘기했던 것이 2단계 쌍중단, 쌍계 병행을 얘기했지만 작년 3월 달에 있었던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따르면 지금도 마찬가지. 중국은 이제 쌍중단 말을 빼었습니다. 쌍중단을 빼고 쌍계 병행과 평화적 해결 이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평화적 해결은 원론적인 얘기고 결국 쌍계 병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쌍중단이라는 내용이 바로 동결의 얘기거든요. 동결에 대해서는 이미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도 동결은 아직은 아니고 먼저 신뢰 조치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사실상 효력 정지된 남북 군사합의서를 복원하거나 재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 핵선제 불사용 원칙으로 복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는 핵무력 정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헌법에 대한 논의도 있겠죠. 또 하나는 미국도 핵태세 보고서에 sole purpose, 그러니까 단일 목적 원칙을 넣음으로써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 줘야 된다. 실제로 상대방을 선제 공격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빼지 않고서는 동결이나 이런 프로세스 자체가 가동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까지 되면 다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초기 단계로 오는 거죠. 이거는 문재인 정부 초기 단계에서 이게 한참 후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간 거고 여기도 다시 신뢰 조치와 불사용 원칙 공약이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초기 단계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이제 동결 논의부터 시작될 수 있고 이건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있던 논의를 다시 재풀이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논의는 문재인 정부 때는 제가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전혀 안 받아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면 북한이 생각하는 합리적 안보를 해소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은 최소한도 북한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인정하는 적정 군사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핵을 포기시키려면 적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제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핵무기를 꼭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회의론을 얘기했지만 적어도 우리가 삼축체제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소극적 평화까지는 우리가 시도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현재까지는. 그 다음에 남북 대화를 통한 적어도 비핵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선 북한 핵 문제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도록 하고 질문을 통해서 부족한 걸 보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